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TV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가 닫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들려요. 아주 길게요. 이 말을 한 분은 67세의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전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 식탁이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넘쳐났고, 누군가는 이것만 끊으면 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것만 먹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먹는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잠도 더 얕아졌습니다. 그때 가족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싸워야 하는 건 암세포만이 아니라 공포와 혼란이구나. 오늘 영상은 그 혼란을 정리해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음식이 치료를 대신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표현이 왜 오해를 부르는지, 그 오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탁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기준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희 어머님입니다. 72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다가 최근에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치료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고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제는 병원을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 단톡방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음식이 좋대. 저건 절대 먹지 마. 설탕은 암세포밥이래. 고기는 독이래. 과일은 당이 많아서 안 된대. 채식만 해야 한대. 그날 저녁 어머님은 밥 한 숟갈을 뜨다가 멈춥니다. 이 밥이 나쁜 걸까? 자기가 먹는 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무서워집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님은 체중이 줄고 다리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속은 더 쓰리고 잠도 깨고 마음은 더 초조해집니다. 가족은 좋은 음식을 찾느라 바빴지만 정작 어머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양, 수분, 근력, 그리고 치료를 버틸 힘.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합니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이 달려와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이 순간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은 확실한 해결책을 갈망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거 먹으면 된다는 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특히 덜 먹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을 덜어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만 남겨보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말이 왜 위험한가 먼저 이 표현의 함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말은 마치 특정 음식만 끊으면 암이 약해지고 특정 음식만 먹으면 암이 사라질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암은 한 종류가 아니고 사람의 몸도 한 가지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약을 쓰는지, 체중과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혈당과 신장 기능이 어떤지에 따라 안전한 식사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이 생겼다고 해서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열이 나거나 염증 반응이 커지거나 식욕이 떨어져도 몸은 회복하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굶기기에 가까운 식사가 되면 암세포보다 먼저 굶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 몸의 근육과 면역 기능이 먼저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넘어짐 위험, 폐렴 위험, 입원 후 회복 속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몸의 환경을 덜 불리하게 만들기,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는 식사를 줄이고, 염증을 키우는 습관을 줄이고,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치료를 버틸 체력을 지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굶기기의 진짜 의미에 가깝습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말 대신 내 몸을 덜 흔들리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단기 무서워서 밥을 끊는다. 과일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 단백질이 무섭다며 고기를 완전히 끊는다. 이런 선택은 상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중이거나 체중이 빠지는 분에게는 영양 부족이 치료 지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필요한 안전선은 더 선명하게. 이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의외 음식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오늘 소개하는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식탁의 방향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처방이 아닙니다. 현재 치료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외의 음식 3가지. 굶기기가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는 선택. 우선 많은 분이 예상하시는 건 특별한 슈퍼푸드입니다. 비싼 버섯, 희귀한 열매, 해외에서 온 가루. 그런데 의외로 중요한 건 더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콩, 렌틸, 병아리콩, 검은콩, 두부, 청국장 같은 콩류,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채소와 해조류.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그대로 흡수되지 않지만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안에서 미생물 환경과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과자, 설탕 음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몸을 더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자료에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모두 나쁘다? 아닙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흡수되고 얼마나 과하게 먹는지,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림은 보통 이렇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두고 정제된 간식과 음료를 줄이는 것. 이 방향이 굶기기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의외인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케피어, 된장, 요거트 같은 것들이요.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치료 중인 분, 특히 면역이 떨어진 상태라면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생식이나 덜 익힌 음식이 위험할 수 있고 위생 관리가 어려운 식품은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효식품이 의외로 언급되는 이유는 노년기에는 장 기능과 식욕이 흔들릴 때가 많고 식사가 줄어들면 변비나 소화 불편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발효식품이 식사의 만족감과 지속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가 아닙니다. 짠 음식이 부담되는 분도 있고 위장 증상이 심한 분도 있고 치료로 구내염이 있는 분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게 안전하게 내 몸 반응을 보면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의 음식은 좋은 지방을 가진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이 지방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너무 기름을 피하다가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입맛이 더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소량으로도 에너지를 보태고 식사의 만족감을 올려서 먹을 힘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줄어든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소량의 좋은 지방이 총 섭취량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도 안전선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씹기 어려운 분에게는 기도막힘 위험이 될 수 있으니 형태를 조절해야 하고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과도한 보충제 형태의 오메가 같은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등 약을 복용 중인 분은 특히 의료진과 상담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의외의 음식 3가지의 핵심입니다. 이 음식들이 암세포를 직접 굶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 몸의 리듬을 덜 흔들리게 하기, 먹는 공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사를 만들기, 그리고 치료를 버틸 힘을 지키기.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당장 끊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하는 게 안전합니다. 당장 끊는 것보다 먼저 줄여야 할 것부터 줄이세요. 대체로 줄였을 때 득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단 음료, 과자와 케이크 같은 잦은 간식, 흰빵, 라면,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식사, 그리고 술. 특히 술은 다양한 건강 위험과 연결될 수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건 빨리 상의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굶기기가 아니라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이어서 오늘 제목에 들어간 10분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보다 덜 주목받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10분 습관. 식후 10분이 불안을 줄이는 이유. 10분은 짧습니다. 그런데 짧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하루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분 습관은 운동 처방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생활에 붙이기 쉬운 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10분은 대개 이 장면입니다. 식사 후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걷기. 방에서 거실까지 왔다 갔다 해도 좋고 복도에서 걸음을 나눠도 좋습니다. 날씨가 괜찮다면 집 앞에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왜 하필 식후일까요? 식후에는 혈당이 오르기 쉽습니다. 이때 가벼운 움직임은 몸이 당을 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식사 후 졸림, 답답함,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공포를 줄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람은 무력해지기 쉬운데 10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통제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어지러움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거나 몸이 비정상적으로 약한 날에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날은 걷기가 아니라 앉아서 호흡을 정리하는 10분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0분 습관은 호흡과 자세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급하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불안할 때는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몸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데 10분의 안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되는 10분은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식사는 어느 정도 했는지, 통증이나 불편이 언제 시작됐는지, 약은 평소대로 먹었는지,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은 없는지.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병원에서는 언제부터?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은 치료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흐려집니다. 기록이 있으면 가족도 덜 당황하고 의료진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족이 옆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만 반복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상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운동하면 암이 굶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또 다른 함정이 됩니다. 운동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과 근육, 기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로 치료를 버티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전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료 중이거나 몸 상태가 급격히 바뀌는 분은 운동을 선의로 하다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이 심한데 억지로 걸으면 넘어짐과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분은 무조건 걷기가 아니라 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걷기, 호흡, 기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치료 중인 분, 약을 드시는 분이 음식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선. 이걸 놓치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식단이 오히려 몸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식탁보다 먼저 지켜야 할 안전선 치료 중인 분에게 가장 흔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변합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입 안이 헐거나 씹기 어렵습니다. 냄새가 역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고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설탕은 절대 금지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은 더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버티지 못하는 지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선은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체중이 빠지는 속도를 보세요.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빠진다면 그 자체가 의료진과 상의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러움, 심한 피로, 숨참이 함께 오면 그냥 식단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더 안전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백질을 무조건 나쁘다로 보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백질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먹는지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씹기 어렵다면 부드러운 형태로, 기름진 것이 부담되면 조리법을 바꾸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들 놓치는 것이 수분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가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약 부작용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 한 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차이가 크게 누적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품 안전입니다. 치료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분은 식중독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원칙은 음식을 충분히 익히고 위생을 지키고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날 것, 덜 익힌 달걀, 덜 익힌 해산물, 위생이 불확실한 뷔페나 샐러드바 같은 환경은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 안내가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보충제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할 것 같고 면역을 올려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때때로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먹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치료를 늦추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식단을 먼저 하고 나서 치료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그 사이에 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단은 치료를 돕는 방향일 수는 있어도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인터넷에서 본 절식을 따라합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지러움이 오고 잠이 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 내가 독소가 빠지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런 증상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 탈수, 전해질 이상, 약 복용과 식사 불균형이 겹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거나 미루지 말고 안전하게 평가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과 보호자 파트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옆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고 무엇을 준비해 주느냐가 불안을 줄이고 위험을 빨리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것, 관찰, 말, 그리고 병원 갈 준비.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답 음식을 찾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 직후에는 환자가 이미 공포와 정보 과부하 속에 있습니다. 그때 가족이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안 돼를 더하면 환자는 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은 식탁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먼저 식사량이 줄어드는지 관찰해 주세요. 하루 이틀 입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이상 계속해서 줄고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고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숨참이 동반되면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상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야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게 편한 걸로 준비해볼까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 또 해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는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죄책감이 줄면 오히려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식사를 한 번에 크게 차리지 말고 작게 나눠서 준비해보세요. 따뜻한 국물, 부드러운 단백질, 씹기 쉬운 형태, 냄새가 부담이면 차갑게 먹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팁들은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버티는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편 보호자는 위험 신호의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아프면 표현이 줄어들기도 하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쁜가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나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힘이 빠지나요?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혼란이 있나요?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변, 피 섞인 가래가 있나요?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한가요? 넘어졌거나 실신에 가까운 어지러움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쉬면 낫겠지로 넘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경학적 증상이나 호흡 곤란, 심한 출혈, 의식 변화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준비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반복해서 묻는 정보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기저질환, 알레르기, 증상이 시작된 시간, 최근 검사 결과나 치료 계획, 이걸 메모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덜 당황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보다 나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가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과 관련해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경고 신호,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파트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암이라는 단어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모든 증상을 암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극단. 다른 하나는 모든 증상을 괜찮겠지라고 미루는 극단. 안전한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암과 무관해 보여도 위험한 응급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흉통이나 압박감, 숨이 차서 말을 잇기 어려운 정도의 호흡곤란, 식은땀과 창백함,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심한 어지러움은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가기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되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인 분이라면 열과 오한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고열, 심한 몸살 느낌, 기침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염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니 즉시 의료진 지시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암과 직접 관련된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계속될 때, 식사가 계속 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때, 삼키기 어려움이 지속될 때, 대변 습관이 오래 바뀌고 피가 보일 때, 기침이나 쉰 목소리가 오래 지속될 때, 몸에서 만져지는 덩이가 커지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 원인 불명의 출혈이 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나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평가가 필요한 신호를 빠르게 구분하겠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보호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괜찮아 라고 말해도 표정이 너무 창백하거나 숨이 가쁘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의식이 흐리면 그 말만 믿지 마세요. 그건 참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참는 습관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병원 가자로 미루지 마세요.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실제로 하루에 적용할 수 있게 짧은 체크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렇게만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쪽이 더 강합니다. 식탁 목표를 암을 굶기기가 아니라 내 몸을 덜 흔들리게로 바꿉니다. 식사에서 정제 간식과 단 음료를 줄이고 물은 조금씩 자주 보충합니다.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과 단백질을 함께 두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콩류, 통곡물, 채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붙입니다. 발효식품은 상태를 보며 소량으로, 위생이 불확실한 음식은 피합니다. 좋은 지방은 소량으로 활용하되 씹기 삼킴이 어려우면 형태를 바꿉니다.
쉬고 싶으면 걷기 또는 호흡 또는 기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치료 중이라면 보충제 추가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합니다.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식사가 어려워지면 참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한쪽 마비, 의식 변화, 심한 출혈 같은 신호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체크는 치료가 아니라 안전한 방향을 위한 지도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하셨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 번만 붙잡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긴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흔들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 말에 매달리다가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체력과 영양, 안전을 놓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꾸세요. 내 몸의 환경을 덜 흔들리게. 작게, 꾸준히, 안전하게. 콩류와 식이섬유, 위생을 지킨 발효식품, 좋은 지방을 내 상태에 맞게 붙이기. 그리고 하루 10분, 걷기나 호흡, 기록으로 불안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지키기. 무엇보다 의심되는 위험 신호가 있으면 괜찮겠지로 미루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참는 습관을 보이면 그건 강함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식탁 공포를 줄이고 누군가의 병원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응급이라고 느껴지면 119에 바로 연락하고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빠를수록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 60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